예, 오늘 2024년 목요철학 입문포럼 제856회입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또 저희 목요철학 입문포럼 900회 또 큰 행사를 또 벌써 준비해야 됩니다. 뭐 1년 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한테는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원래 저희들 1년 주제는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뭐 우리 백종현 교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다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뭐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담론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상정해보고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생각해 봐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요철학원의 백성균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쪽팽이 위에, 쪽 상징 위에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인문학, 사유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것도 일종의 포스트 휴먼 시대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보통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생각하지 않는 시대,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게 기계들이 다 해주는 시대, 그게 또 포스트 모던 시대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재생의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는 의술도 포스트 모던의 또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물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상반기,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아마 주제 내용들도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참여를 계속 해 주시길 권합니다. 봄나들이 오시듯 그렇게 이 공간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확실하게 이제 열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감염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착용하셔도 좋고요. 제가 늘 잔소리처럼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만, 강연 중에 여러분 핸드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핸드폰 잘 한번 보시고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바로 꺼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임원포럼은 지금 영상 촬영을 합니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소리가 들리면 강연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요철학 임원포럼 이 목철TV가 구독자 수가 올해 벌써 35,000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인문학 강연에서 35,000을 돌파하는 것은 이건 거의 획기적입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목요철학 임원포럼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중심은 대면입니다. 직접 이 공간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강연자와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썰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첫 강연을 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전체 상반기 혹은 하반기 전체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틀에서 혹은 아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포스트 휴먼 시대,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실 백종현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신 후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인하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재직하셨고요. 이후에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셔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한국칸트학회 회장 역임하셨고요. 한국철학회 회장 및 이사장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포스트 휴먼 학회 회장 및 한국포스트 휴먼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칸트 전공이었기 때문에 칸트의 원전을 지금 독자적으로 혼자서 계속 지금 번역을 해내고 계시는데, 이성의 역사 2017년에 나온 책이고요. 2019년에 한국 칸트 사전 내셨고요. 그리고 2021년에 인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의 내용이 오늘 강연 주제와도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서우 철학상을 수상하셨고요. 2006년에 한국 출판 문화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제856회 인공지능 시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백종현입니다. 제가 이 800회 여기 와서 이 비슷한 주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해 또 이걸 한다고 저더러 맨 첫 그 강좌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맡긴 했는데, 그 800회 때 이거 상당히 좀 중복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 본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휴머니즘이었는데, 맨 처음이니까 이 포스트 휴먼 일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앞부분에 그걸 좀 삽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사조랄까 풍조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리고 설령 포스트 휴먼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지연시켜야 되는 게, 빨리 와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연시키면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럴 뭐 풍조랄까 시대적인 흐름 같이 보여서 제가 그걸 어떻게 좀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좀 하려고 제가 한국 포스트 휴먼 학회를 2015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회는 그 구성원이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변화가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단절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먼 연구소를 만들어서 좀 지속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학회는 이미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소만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라고 했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말로 왜 그러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를 좀 합의 보기 어려워서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거를 포스트니까 뭐 직역하면 후인데, 또는 저게 이제 그러니까 후인간인지 탈인간인지 또는 초인간인지, 휴먼은 보통 이제 인간이라고 번역하니까 포스트 휴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후인간, 어떤 경우에는 탈인간, 어떤 때는 이제 초인간인데, 그러면 포스트 휴먼은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탈인간이면 인간이 아닌 거죠. 후인간도 인간이 아니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초인간도 인간은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 초인적이다 그 말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그냥 말은 하지만 그건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휴먼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 포스트 휴먼이 만약의 경우에 인간보다 훨씬 능가한 어떤 존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마치 침팬지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트 휴먼 이럴 거라고 상상을 우리 나름대로 그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림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자들은 우리를 훨씬 능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는 방식의 그런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포스트 휴먼의 저는 이제 포스트 휴먼의 이데올로기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을 붙이고 있는데 약간 경계하는 뜻이 있는 거죠. 포스트 휴먼화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포스트 휴머니즘 또는 이 포스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말하면 우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저처럼 굉장히 경계하는 그러니까 야 이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이제 관점이 있는데 우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이 포스트 휴먼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많이 이야기처럼 인간과 기계가 함께 진화해서 인간 안에 기계가 많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내가 뇌가 손상이 입으면 이제 인공지능 기계로 삽입을 한다든지 지금 뭐 수족은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팔이 부실하면 인공팔로 개조를 하고 지금 뭐 이 눈 수정체를 바꿔서 수술해서 그냥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틀니를 해서 가령 예를 들면 임플란트해서 이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기계 인간이 기계의 일부를 지금 흡수하는 지금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간 기술 공생체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1000년도 더 살 거다. 예를 들면 100살, 200살은 이제 금방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도래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1000년도 더 살 거다. 아니면 원하는 만큼 살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령 태어날 때는 이렇게 자연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이 자연인간 안에 여러 가지 시술이 시행이 돼가지고 내가 자연인간으로는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들을 함유하고 또 나는 예를 들면 이 자연인간이었더라면 한 100년쯤 살 것을 그런 시술을 통해서 200년을 산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걸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변한 인간. 인간이 이제 이 아까 초탈 인간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휴먼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상당한 많은 기술적 진화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한 인간 뭐 이렇게 되는 단계 저는 이걸 사이보그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보그가 완전히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사이보그로 하나의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자연인간이 그런 시술을 거듭하다 보면 자연인간도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간의 사이보그화 이걸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바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런 종류의 인간이 등장하는 그런 어떤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인간 개념에 그 혼란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제 지금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인간하고 이제 서양말 휴먼 호모라는 말의 뜻이 좀 다르긴 한데 서양말 휴먼 누가 휴먼 할 때는 그건 땅에 사는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본래는 이제 하늘에 사는 존재자 하느님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존재자 땅에 사는 존재자 휴먼이 땅에 사는 존재자야 사람은 그런 게 그 말은 뭐냐면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목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 이유는 목숨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이라고 하는 게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보면 내가 제약을 받는 거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한성이 있어서 인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유한성이 있어서 만약에 그냥 그 끝없이 산다.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끝없이 산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정작 끝없이 살게 되면 제 생각에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에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어떤 걸 극복하고 거기서 나온 희열도 많은데 뭐 어떤 경우도 죽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것은 이제 인간다움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만약 사람이 어느 경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형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형성됐을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간이 컴퓨터 공학 기술이나 의생명 과학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신체나 정신이 조작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 그 능력, 정신 능력을 함양시켜서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건데, 일체 수학 연습 않고 여러분 컴퓨터 칩을 내 두뇌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잘해요. 그러면 계산기죠. 사람이 아니죠. 그걸 내가 왜 사람이 자기 두뇌에다가 계산기를 집어넣어요? 그냥 계산기한테 시키면 되는 일을. 자기가 계산기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두뇌를 개발해서 내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길리는 게 아니라 단지 나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계산 잘하게 만들면 계산기를 내가 하나 삽입해 넣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한테 시키지 왜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이게 본인이, 사람이 정말로 수학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게 계산기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수학을 잘해도 계산기처럼 잘하지 못해요. 지금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계산기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럼 뭐 계산기한테 다 시키지 뭐 사람이 수학 산수 공부를 왜 해?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그 고생을 하면서. 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지금 주의할 건 하나는 그 로봇에는 절대, 지금 우리가 감성 로봇 만들려고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감성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기계한테 감성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정들면 안 돼요. 정들면, 로봇하고 정들면 이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로봇이 고장나도 지금은 고장나면 버리고 새 걸 개조하는데 정들면 그거 못 버려요. 정든 물건 못 버려요. 감정이 통하면 못 버립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가 병들면 버립니까? 못 버려요, 그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로봇 산업이 진행되면서도 감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로봇도 감정이 있으면 그냥 진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 눈물 흘리고. 그렇잖아요? 달 보면 시도 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과 거의 구별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 어떤 기계적인 조작에 의해서 인간이 감정적인 기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나 수명 같은 것들을 개선해 가는데 만약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방식은 뭐 거리에 500살 먹은 사람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 아기들 안 태어난다고 걱정은 하나도 없죠. 태어나면 사람이 죽지는 않고 태어나기만 하는 게 늘어나기만 하겠죠.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연 이렇게 되면 인간이 지금 굉장히 존엄하다고 그러는데, 존엄한 건 사실은 존엄성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는 일회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나 같은 자가 수백 개도 태어나요.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제 만약에 조작이 가능하면 똑같은 자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 강연을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서울에서 동시에 막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인간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간 존엄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과연 이것이 인간을 개선한다는 뜻인가, 인간이 개선된다는 게 뭘 뜻하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우리 시대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되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저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이 막 200살, 300살 먹는 시대는
절대로 오면 안 되고 그런 시대가 오면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막아야 된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모든 능력을 쓰면 안 될 때가 있죠. 쓰면 안 된다. 그런 능력은. 저는 오히려 그런 운동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이들 세상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의 경우에 뭐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우리처럼 자연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그런 이제 과학기술적인 조작에 의해서 평소의 자연인과는 다른 어떤 초인간으로 변환되는 그런 존재자들이 사는 시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유사인종의 시대, 다시 말하면 태생적으로 자연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사이보그를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기계들을 만들어서 그 기계들이 인간이 하던 일들을 대체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노동은 어떤 기계 노동자한테, 그게 로봇이죠. 기계 노동자한테 대체를 시킨다든지, 그러려면 이제 기왕이면 그 로봇이 사람 비슷하게, 지금 뭐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을 수가 있죠. 뭐 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로봇이니까 이 로봇이라는 게 꼭 사람 모양을 가져야 로봇은 아니잖아요. 뭐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제작할 때 꼭 사람 같은 형태의 어떤 대체 노동자가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른 형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생산에만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종류의 노동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게 컴퓨터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상 노동자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존재자들이 인간을 도와서 함께 사는 시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은 아니지만 유사 인종이죠.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저는 이제 오히려 포스트 휴먼 시대 또는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는 포스트 휴먼의 시대가 아니라 휴먼의 인공지능 시대죠. 휴먼이 그런 본래 자연 인종이 아니었던 어떤 인공인종들, 사람과 비슷한 어떤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시대, 그런 시대를 저는 이제 오히려 포스트 휴먼 시대 또는 인간의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럴 상황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건가 또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의견을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지능 폭발이 일어나서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지능을 가진 존재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 시대는 끝난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제 자연인간은 소멸하는 거죠. 아니면 그런 새로운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자연인간이 많이 살아있다면, 아니면 완전히 소멸하거나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휴먼은 막아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저절로 올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저기 폭우가 쏟아져서 댐이 범람해서 무너지는데 그건 자연 현상이니까 구경하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든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댐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정말 인간이 지금 휴먼이 막아야지, 그 구경만 하고 나무 얘기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인간이나 탈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따라서 인간이 그렇게 바랄 것이 아니다. 혹시 그런 시대가 오면 막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논의 대상을 그 인간의 그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그때의 그 인간의 과제, 이렇게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 지능이 높다, 지능지수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식과 기량을 획득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획득을 해서 그 획득한 정보를 가장 그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그런 사람의 지능이 높다 그렇게 말하죠. 또는 복잡한 상황에서 기민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거나 또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민첩한 대응 능력이나 어떤 계산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좋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능을 함양하려고, 지능을 향상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능. 예.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은 보통 그런 지능을 이제 이 자연인간의 능력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자연인간이 할 수 그러는 일을 자연인간이 나서지 않고 어떤 기계한테 시키면 기계가 그런 걸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그게 이제 지능인데,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 오히려 자연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지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우선 컴퓨터라는 게 계산기라는 뜻 아닙니까? 우선 첫째 지금 계산기에서 드러났죠. 아무리 계산 능력이 뛰어난 인간보다도 지금 계산기가 훨씬 더 빨리 계산하고 정확히 계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씩 그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인 어떤 그런 지능이 생겨나면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본래 이 생명을 무엇로 그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은 생명을 자기 복제 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게, 내가 소멸하면 나를 대체할 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번에 세포도 자기가 죽으면, 제가 세포가 계속해서 사멸하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니까 제가 이 손가락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세포가 계속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죽으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제가 예를 들면 죽어도 제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손자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복제 능력을 우리가 이제 생명 현상이라고 늘 규정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까지만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그래서 식물들도 생명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로봇 또는 이 컴퓨터 시스템도,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런 복제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럼 그 생명체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점점 그 복제 능력이 갖춰지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죠. 생성형 그 인공지능 같은 거.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해내요. 그럼 그것도 생명체인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원초적으로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생명은 단지 복제 능력만 가지고서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능력이 함양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만약의 경우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특징이 지능에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저열하겠죠. 인공지능이 훨씬 탁월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인간이 만약에 지능이 뛰어나서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능가하면 인공지능이 더 가치가 있는 거겠죠. 사람보다도.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사실은 이제 이 세태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몰고 가는 면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 과학기술이 나오면서 그 사람 유능한 사람이야. 그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사람 무능한 사람이야. 무능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참된 사람이야. 이렇게 점점 말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 유능한 사람은 뭐냐면은
유용한 지식을 가지고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 우리 회사에 왔는데 아주 유능한 인재야.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척척척 금방 해결해내. 그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그런 방식으로 그 인간의 유능성이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점점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자연과학은 뭐죠? 자연의 모양새를 잘 파악해서 자연을 잘 활용할, 우리가 자연과학을 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자연을 잘 알아서 자연과학자를 우대하는 거 아니죠. 잘 알아서 뭐 하려고? 그 자연을 쓸모있게 만들어서 자연과학이 발달되면은 사람들 생활에 편익을 제공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연을 잘 알아. 그걸로 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 우대받자. 그 사회과학, 그 사람은 정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 그걸로 그 사람을 쓸모있게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적재적으로 잘 활용할 줄 알아. 이렇게. 자연과학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기에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는데 좋은 수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죠. 사회과학은 사회를, 다시 말하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능력을 주어요. 그걸 연구를 하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어떻게 이용할 건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를 잘 알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과학도 굉장히 우대하고 사회과학도 우대해. 그런데 우리도 이제 지금 인문학 강좌로, 인문학은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부담스러워요. 인문학은 할수록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할수록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인문학은 하면 할수록 부담만스러워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계속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점점 멀리하게 되죠. 하루는 지냈는데 이틀째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 굉장히 좋아. 그런데 굉장히 나한테 부담스러워. 그러면 안 만나죠. 안 만나. 왜 그래요? 인문학은 왜 부담스러워요? 인문학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다스려라. 이게 그것의 모토거든요. 이게 자기를 지배하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고 싶고 자연을 지배하고 싶은데 인문학은 너를 지배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의 욕망을 제압하라.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 지배하는 것보다 자기 지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인문학은 그쪽 방향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사실은 그쪽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지능적이다. 그러면 칭찬 같으면서 사실은 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성적이다. 그러면 언제나 칭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것은 탁월한 지능이 아니라 탁월한 지성이고, 탁월한 지능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지는 몰라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탁월한 지성은 늘 존경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인문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성을 개발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존 듀이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린 적이 있는데, 뭐냐 지성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공유 가능한 의미들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바꿔줘요. 그거를 누가 막 다 자기 주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주장만 해서 끝이 안 나죠. 그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소통으로 바꿔주는 거고, 느낌이나 감정은 굉장히 개별적이죠.
각자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질서 있고 개방적인 인식으로 변화시켜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지만 그걸 갖다가 질서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또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 탁 반작용을 하잖아요. 이 반작용을 갖다가 하나의 응답으로 바꿔주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이렇게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지성이 갖춰야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능력이 제 생각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신해서 지능의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인공지능과 지능 대결을 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건 뭐 지능이 할 일은 다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 손이 할 많은 일은 손을 대신하는 기계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사람이 굳이 그걸 또 계산을 내가 직접 굳이 할 거 없죠. 그냥 계산기한테 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기계들이 할 수 있는 기계한테 시키고, 그럼 사람은 뭘 하냐? 결국은 저런 지성을 개발을 해서 사람과 사람들의 그 교호작용을 원활히 하고 정을 돈독히 나누고 이런 방식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간이 뭔가를 되돌아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땅에 사는데, 그런데 늘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살아요. 그래서 하늘성을 자기도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냥 동물이 아니라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사람을 규정을 하죠. 아까도 제가 생명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애니멀인데, 애니멀은 지금 다른 말로 동물만, 그러니까 아니마가 영혼이에요. 아시죠? 아니마가 영혼인데, 넓은 의미로 하면은 이제 살아있는 것들의 원리가 영혼이니까 식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식물도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니마를 가지고 있는 게 애니멀인데, 그걸 갖다가 한 뜻은 생명체지만 다른 말로는 동물을 애니멀이라고 그러죠. 왜 동물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에서 윤회를 하잖아요. 제가 제 불교하는 친구한테 제가 이제 밭농사를 좀 하거든요. 근데 풀들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음 세상에는 풀로 태어나야겠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 왜 안 돼? 윤회라는 거는 유정 생물들끼리만 된대. 내가 개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풍뎅이는 될 수 있어도 제가 장미꽃으로 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유정 생물끼리만 윤회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불교에서도 살아있는 거 먹지 말라 그러면서 산나물은 다 해먹잖아요. 그 산나물은 살아있는 거 아닌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면 거기 있는 토끼는 잡아먹으면 안 되지만 거기 나물들은 뜯어먹어도 돼요. 그것도 살아있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의 그 엄격한 의미는 식물은 빼고예요. 식물은 살아있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에 진짜 징표가 뭐예요? 욕구예요. 욕구. 욕구가 있는 거. 다시 욕구란 건 뭐냐면 어떤 자기가 자기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데 능동적인 활동에 목표가 있어요. 욕구라는 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의지 아니에요. 의지가 있는 거. 욕구가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식물들은 보통 모르겠어요. 어떤 식물학자들이 식물도 욕구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이 얘기가 달라지는데, 하여튼 이제 그 동물은 그 욕구 능력이 있고 또 자동력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위치를 이렇게 그것까지를 해서 그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동물성이 여러 가지를 함의를 해요. 하나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영양 능력과 자기 산출 능력만, 식물도 자기가 뭘 섭취해서 성장을 하니까 영양 능력이 있고, 또 식물들도 자기들 씨를 또는 뿌리를 해서 또 이세를 산출해 가니까 자기 산출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것만 갖고는 아까 예를 들면 어느 시기인가
그 컴퓨터 시스템이 또는 로봇이 스스로 이제 에너지를 취해서, 지금은 인간이 에너지를 줄 때만 애가 작동을 하는데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할지도 모르죠. 조달을 해서 또 자기와 비슷한 걸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능력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시스템 자체도.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동물과 다른 거는 욕구가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욕구가 있냐 이거죠. 나중에 이제 인간은 일반 동물과 같이 그 욕구가, 또 특별한 인간은 욕구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만약에 사람이 고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느끼는데, 고통이라는 것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중에서 아무리 성인도 끝까지 고통을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하게 선하진 않구나 하는 걸 자꾸 깨달을 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게 사람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개가 나는 완전하지 않구나, 나는 착하지 않구나 하고 고통을 받겠어요? 개도 욕구가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거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뭔가 하는 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식물하고도 같은 부분이 많고 짐승들하고 같은 부분도 많은데 사람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은 그런 게 없죠. 신도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신이 고통을 느끼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성이고, 바로 거기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나와요. 인간만이 어떤 자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신성하지가 않은데, 인간이 뭐 여러 가지 오욕에 가득 차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신성하지 않은데 끊임없이 신성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바로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해요. 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야 인간만 존엄하냐, 개는 존엄하지 않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는 존엄하지 않아요. 인간만 존엄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속성이 인간한테만 있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래서 이제 존엄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거와 바로 연결되는 게 자율성인데, 인간만 자율적 존재자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일찍이 이것 때문에 이제 꽂혀서 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2015년에 예상하기를 2025년 내년쯤 되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상용화 되는 건 한 35년, 2035년. 그때 뭐 10년 전에도 벌써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제 아마 여러분도 이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때 실감하실 거예요. 이 시대가 왔구나.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건 뭐가 비유 걸 쓰냐면, 맨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들이 길에서 무엇과 함께 다닐게요? 마차더라고요. 말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자동차가. 말들을 빗게 다녔어요. 이렇게. 자동차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대체 교통 이 체제를 뭐에 맞춰야 될지 몰랐죠.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무슨 교통 법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율주행차에 맞출지, 사람의 문제점에 맞춰야 될지, 이제 그런 시기가 상당히 혼란기가 올 거예요. 상당히 혼란한 시기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면 그때는 그쪽 규칙으로 싹 넘어가겠죠. 그런 시대가 되면 이거 정말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할 텐데, 자율주행차란 말을 그때 쓰죠. 또 우리가 신경 중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율신경 있잖아요. 호흡을 한다든지, 우리가 전혀 인간의 의지가 없는데도 작용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때도 자율이란 말을 쓰니까 인간이 자율적이라고 할 때 인간은 자율신경을 가졌다는 뜻인가? 자율주행차도 인간과 같은 건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자율이라는 말은 자기가 만든 규칙에 자기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자치와 똑같은데, 자치, 자율, 자기가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자기가 따르는 거예요. 인간이 자율적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헌법을 만들죠. 인간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을 우리가 지켜요. 이렇게 우리가 법률을 만들고
법률에 따라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능력이 안 돼 있어요. 자동차 운행 규칙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켜요? 아니에요. 이 자율적인 존재자는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집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럼 벌을 받죠. 또는 이 사람은 그냥 남이 보나 안 보나 굉장히 법을 잘 지켜. 그러면 상을 주죠. 책임을 진다는 말은 상 받을 때 상 받고 벌 받을 때 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거 내가 책임지지. 그 말은 잘했으면 내가 칭찬받고 못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하든지 내가 형벌을 받든지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상과 벌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경주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자율주행차를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율주행차한테 상을 줬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상을 받으면 왜 의미가 있냐면 기뻐야 돼요. 벌을 받으면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상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을 받았는데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벌을 주었는데 하나도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상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죠. 우리가 벌을 왜 받는 걸 두려워해요? 고통스러우니까. 왜냐면 옥살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해서 내 재산이 푹 줄어든다든지 그러니까 다 고통스러워서 벌 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지 벌을 받았는데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럼 벌 100번이라도 받죠. 그러니까 상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누구한테만 의미가 있냐면은 인간이라는 동물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강아지가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누가 기뻐요? 주인이 기뻐요. 강아지가 기쁜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차 그 제작자나 소유자가 기뻐요. 자율주행차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 능력이 없어요. 책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만약에 컴퓨터 시스템이나 어떤 인공지능 로봇이 함께 인간과 살 때 인간과 뭐가 다른가를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존재자고 그래서 스스로 자치 체계를 만들어서 윤리와 법의 세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문명사회이죠. 그래서 이 문명사회가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는 언제부터 역사를 가졌느냐?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류가 소멸한다면 인류 문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다양한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는 상당히 보편적이에요. 생각은 보편적인데 말이 다 틀려요. 말이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위험한 상태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사회예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이 성경의 작가들도 알아가지고 바벨탑 얘기 나오잖아요. 다 흐트러가지고 서로 말을 섞어버리죠. 서로 말을 섞어버리고 그 바벨탑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늘 닿는 것까지 성을 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흐트러가지고 다 민족들끼리 언어를 다 하나씩 쓰게 만들어 놨잖아요. 언어를. 왜 하나의 언어로 되면 그게 위험하죠? 그건 독재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그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언어가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이 컴퓨터 시스템이 되면서 영어 세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 언어로 쓰는 게 훨씬 더 그 조작하기가 편하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돼요. 야, 그러면 소통하기 편리할 것 같다. 편리하는 대신에 독재가 되는 거죠. 전제 시대가 와요. 그리고 감정도 단일화돼요.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급할 때는 사투리 쓸 때 시원하죠. 감정이. 표준말 쓰면 어째 밋밋해가지고 별로 내 감정 전달이 안 돼. 그럴 때 사투리를 쓰게 되면 내 토속어를 쓰게 되면 아주 실감이 나요.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그 고유한 언어로 그걸 입혀서 표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양성이 나오는데
단일화가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 언어의 다양성만 있으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좀 어렵죠. 각자 자기 언어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통 언어인데 다행히 인간은 사고의 보편성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이성이라는 뜻도 되고 말이라는 뜻도 되고 사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에서 로직이라고 하는 논리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논리라는 말도 있어요. 그 뜻이 그 언어에 우리가 우리말로 도에 해당되는 도 그러면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 길이라고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 그게 도 아니에요. 정도를 걸어라 할 때 그 도. 근데 그게 또 말씀 도자거든요. 말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생각은 보편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 보편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서로 다른 말을 통해서 같은 사고를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인종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고 언어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분열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의 보편성이 증진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미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미감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인간은 예술 활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근데 컴퓨터도 음악 작곡을 한다는데 컴퓨터도 저도 김광석이 그 인공지능 김광석의 노래 여러 번 들었어요. 진짜 노래 잘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렇게 이제 아마 저 인공지능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가수도 나오고 다 그럴 거예요.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건 흉내만 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노래 부를 때 자기 자신이 흥겹죠. 근데 그 로봇이 흥겨울까요? 노래는 사람처럼 불러요. 그런데 흥겨울까요? 그 노래 부르는데 굉장히 흥겨울까요? 본인이 흥겨움을 느낄까요? 거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되는 그 미감만 아니라 그 표현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경우에 그 효율성과 어긋날 수도 있어요. 미적 감각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합리적 사고에 대한 반대로 나왔는데 탈근대 할 때 그게 이제 그건 뭐 1970년대 한참 유행. 지금 포스트 휴머니즘이 유행하듯이 1970, 8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엄청 유행했죠. 그때 그 핵심이 뭐냐면 건축에서 나왔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한국의 지금 세상에서 한국의 주택 문화가 전 세계에서 제일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모더니즘의 화신이에요. 주택의 면에서 볼 때 아파트 50% 이상의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가 제일 효율적이죠. 토지 이용도 제일 높고 열 효율도 제일 높고 교통수단도 제일 좋고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약간 직사각형의 건물이 제일 효율이 높죠. 근데 거기다 삼각형의 집을 짓는다든지 원의 모양의 집을 짓는다든지 원위에 삼각형을 얹힌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미적인이라는 것은 효율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일을 인간은 벌려요. 효율적인 면을.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행복감입니다. 아까 컴퓨터가 자기가 계산을 할 때마다 100점 맞아요. 컴퓨터는. 행복할까요, 얘가? 사람은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컴퓨터도 행복할까요? 이 계산기가 행복할까?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이런 문명도 나왔지만
행복 때문에 사람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연스러운 이제 방향이 행복 추구인데 그 행복 추구에 몰입하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혹시 지금 한국에서 출생률은 제일 낮고 자살률은 제일 높고 다 아시죠? 그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을 알아야 문제 해결책이 있는데 혹시 근원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 너무 행복에 몰입해 있어요. 행복에 너무 몰입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행복 성취에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거기에 약간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그 언어를 맞는 사람들의 그 사태에 대한 이해 또는 그 사태에 대한 감정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우연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행이에요. 요행. 우연한 일이에요. 우연한 일. 우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신의 가호예요. 그리스 말로 유다이모는 신의 뜻에 맞는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의 해피니스는 뭐에서 왔습니까?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일.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 행도 우연히 일어난 일. 독일어도 그르크젤리카 있던데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 우연 다 운수예요. 사람들의 인생 뭐 여러분도 이제 사실 만큼 사셨고 저도 살 만큼 사는데 잘 되돌아보면 제 인생을 결정한 건 8알이 아니면 99%가 운이에요. 거의 운이. 야 그럼 노력은 뭐하냐? 1% 때문에 그 1% 차이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은 다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지금 어렵게 됐대 그러니까 평소에 노력을 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노력 다 했어요.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려고 다 노력을 해요. 다 자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 애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그래요. 그럼 뭐의 결정이에요? 운이에요. 운. 거의 99%가 운이에요. 아마 살아본 사람 다 느낄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느낄 거고 실패한 사람도 느낄 거예요. 아 운이구나. 그래서 내 탓 너무 할 거 없어요. 거의 내 탓은 그때 사회 탓도 아니고요. 그냥 하느님 뜻이거니 거의 하느님 뜻이에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게 운이라는 행복이라는 말 뜻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잖아요. 그럼 하고자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내가 비어있는 거. 사람이 왜 사람만 행복감을 느끼냐면 사람만 결여의식이 있어요. 이 컴퓨터가 행복감이 없는 건 자기가 뭘 결여했는지를 느끼고 있질 않아요.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냐면 내가 결여하고 있다. 아 내가 허공에 떠 있구나. 내가 이런 결함이 있구나. 나한테 이게 비어있구나. 그래서 공허해. 공허에 있어요. 공허에 그 바탕이 사람 삶의 바탕이 공허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허를 메꾸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욕구가 생겨나는 거죠. 욕구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빈 걸 채우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빈 걸 채워주면 충족되죠. 만족되죠. 그때 행복감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행복감의 근원은 사람이 공허한 데 있는데 그럼 어떻게 채워지느냐? 결국 그것은 이제 밖에서 도움이 있어야 돼요. 도움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 최고 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착하게 산 사람이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 말처럼 사실과 어긋나는 말이 없죠. 정말로 만약에 착하게 살면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 다 착하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왜 착하게 안 살죠? 내가 100명을 봤는데 다 착하게 살더니 복받는 보질 못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안 믿으세요? 정말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 착하게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착하게 살기가 어렵냐면 착하게 살면 살수록 손해가 나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좋은 상태는 뭐냐면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복을 받는 세상. 그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것이 하늘의 뜻과도 딱 부합하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주의 기도문을 정말로 제가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 주의 기도문 내용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거든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려면은 이 땅의 흐름이 사람들이 욕구대로 하는데 그것이 하늘의 뜻과 일치해 줘야 돼요. 욕구 따로 하늘의 뜻과 다르면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더 손해가 나는 사회. 그럼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니까 그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행복을 혹시 자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고 혹시 잘 됐다고 해서 너무 우쭐을 게 없습니다. 잘 됐다고 해서 그것도 자기가 잘난 거 별로 없어요. 어떻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들한테도 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애써서 번 거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운 좋은 거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운 좀 나눠 갖자.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불평등한 게 어떤 사람들은 미모라고 그러는데 미모보다 더 불평등한 게 운이에요. 세상에 제일 불평등한 게 운이에요. 운은 진짜 불평등해요. 정말 이건 왜 그런지 하느님만 알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정의로운 사회 그러는데 그 정의의 핵심은 운을 좀 나눠 갖는 겁니다. 운을 나눠 갖는 거. 그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누가냐? 사람만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인공지능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화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것이 이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결국 이제 갈수록 그 인문성을 갖추는 일인데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자인데 여러분 아다시피 그 영어는 humanity죠. humanity인데 이게 이 문자가 그럴 문자가 아니에요. 문학할 때 문자가 아니에요. 문학할 때 문자가 똑같으니까 뭐 인간의 문학성이 아니에요. 이 문자는 문의 문자네요. 문양할 때 문자예요. 실사변이 있는 문의 문자예요. 그거의 약자예요. 다시 인간의 문의. 그러니까 이 인문과 대립되는 게 천문이잖아요. 그때 천문도 이 문자거든요. 천문학할 때 문. 그것도 하늘의 문학이 아니고 하늘의 문의. 하늘의 문이니까 별, 달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천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은 인간의 문의를 탐구하는 학문이 인문학. 인간의 문의가 뭐냐면 예의 범절이죠. 음악, 예술. 인간만 갖고 있는 문의, 도덕성, 윤리. 그걸 함양하자는 거죠. 인문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의 문의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 인문성을 함양하자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이제 교육인데 교육은 밖에서 이끌어주는 것이고 교육만 갖고는 안 되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기 노력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훌륭한 선생님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잘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내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덕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성이 함양이 되는데 결국은 점점 갈수록
이 인공지능 시대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지성을 함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지능은 맹목적이에요. 어디에 써먹길지 몰라요. 그 사람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악당의 수화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악당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악당은 지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 그 자체가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 있죠.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좋은 지능을 좋게 쓰려면 지성이 겸비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덮어도 인간의 지성이 충분하면 다 그것이 통제가 될 수 있는데 지성이 무너지면 그거는 나쁜 쪽으로 활용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좀 이렇게 봐서 결국은 인문 교양이 갈수록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그 인간성을 끊임없이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게 그 휴머니즘인데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그 휴머니즘은 계속해서 발양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오늘의 요즘입니다. 조금 말씀 몇 가지 마치고 선생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공지능 시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포스트 휴먼 시대 이렇게, 물론 포스트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규정한 건 아닙니다. 정의한 건 아닌데,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기보다는 포스트 휴먼화라고 하는 아주 과정에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실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부분에서 보면 트랜스 휴먼이거나 혹은 포스트 휴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바로 그 인공지능이죠. 그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이렇게 눌러서 입장을 하시지만 사실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을 꼬시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기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살살 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려보시죠. 그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철학적으로 현혹한다 그럽니다.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포스트 휴먼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 아마 뉴스를 봤겠습니다만 우리 김영찬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제 뉴스 보셨죠? 미국 국방부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예.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이 세계의 가장 위협적인 것, 인공지능이다 그랬습니다. 인공지능. 어쩌면 이 지구 혹은 인류를 절멸의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지금 이제 급작스러운 그렇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했고요.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혹은 팔레스타인에서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전쟁하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계화 과정, 이 거대 기술 시스템이 레이 커즈와일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특이점에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 기술 시스템이 아마 폭발하는 그 지점, 그게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포스트 휴먼 혹은 트랜스 휴먼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끊임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오늘 백종현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특별함이죠. 6가지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각자는 그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휴먼입니다. 휴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인공지능 기계들 포함해서 각종의 디지털 기기가 여러분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 이 시점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손을 먼저 드시면 그분들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선생님. 예,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예, 성서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세돌 그 프로바둑 기사가 AI하고 대국을 하고 난 다음에 졌잖아요. 지고 난 다음에 그 AI가 인간의 직관을 학습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AI가 인간의 직관을 학습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감정도 이제 학습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인간과 AI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질 게 분명한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인간이란 정의가 다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은 그때는 휴머니즘이 지금과는 좀 다른 휴머니즘이 생긴다면 생긴달까? 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의 때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좀 더 간명하게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그 정말로 그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경우는 가공인간을 예로 들으셨으니까 가공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발생은 우리 자연인간과는 다르지만 그 행태가 자연인간과 구별할 수 없게 되면 사실 그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그 활동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의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활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존재가 우리 사회에 살게 되면 그런 가공인간도 시민권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권리도 갖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가상인간을 내가 예를 들면 지금으로 보면 폐쇄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살인이죠. 그런 가공인간을 내가 예를 들면 제거했을 때 살인죄를 물을 수가 있나 우리가. 사람과 똑같으면 살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폐쇄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나. 걔는 군대도 가야 되나. 세금을 내야 되나.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반려동물들을 굉장히 아끼고 거의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과 차이나는 것은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시민인가, 얘가 세금을 내나, 얘가 국가 보위에 나서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인간은 이제 시민으로서의 책무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가상인간이 많이 생겨나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 사람이 줄어든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산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있어야지 노동자도 생겨나고 군대도 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대체가 돼요. 저는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노동자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사람이 안 나서도 될 만큼 충분히 조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군인도 필요하면 아마 가상인간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이냐 이가 문제거든요. 내 이웃이냐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혼자고 나머지는 전부 가상인간으로만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사람 사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그 바둑의 상대로서의 어떤 가상인간, 그거를 우리가 의미 규정을 할 때
그걸 이제 사적인 관계나 그 개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나 국가에서 관계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적으로는 식별이 안 되면 방법이 없죠. 그걸 내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흔히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마지막 한 입에 떨어진 걸 보면서 눈물을 방울 뚝 흘렸어요. 그 가상 인간이. 그러면 얘를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런 감정 다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감성 로봇은 주의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로 사람들이 여러 번 숙고를 거쳐서 그쪽으로 그 기술을 그쪽으로 쓸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심지어 그 원자력도 계속 개발해서 쓸 건가 말 건가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 능력이 있지만 그 있는 능력을 또 수요가 있어요. 당연히 원자력도 필요한 때가 있죠. 수요가 다 있는데 수요가 다 있다고 그래서 모든 과학기술이 거기에 응해야 되는지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지 그것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한테 던져주는 숙제로 좀 등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손을 드셨기 때문에. 예.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그 행복감에 대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진국록이라고 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인간의 본성이 상실되어가는 현 AI 시대의 미래에 인간의 영혼에 대한 진실 규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그건 많은 질문들이 있고 마지막에 결론 내릴 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선생님께서 당황해 하십니다. 결론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냥 보통 말씀을 드리면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그러니까 이 영혼이 그 뭔가에 대한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정신이란 말도 쓰고 영혼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사람들의 하나의 통념은 이 세상은 정신과 물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운동할 능력이 있는 어떤 것을 정신이라고 부르고 외부의 영향이 있을 때만 동작을 하는 걸 물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체는 이게 밀어야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영혼은 내가 옮겨야 되겠다. 스스로 옮겨가. 얘가 스스로 옮겨가면 얘가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물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영혼은 뭐냐면 그 정신이 물체에 깃들어 있을 때 영혼이라고 불러요. 영혼과 정신의 보통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면 정신이에요. 정신이. 그런데 그 정신이 어느 경우에 이렇게 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정신이 사람한테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라고 부르니까 그 영혼이 뭐냐면 그 물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걸 살아있다고 그래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물체의 생명성이 영혼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몸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들락날락해서 그 영혼을 숨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숨. 그래서 이제 아니마라는 게 숨이란 말이에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들락날락할 때 영혼이 들락날락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게 그 개념적으로는 이미 영혼이 뭔가 우리가 알아요. 개념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실상 인간이 그러면 그런 영혼이 깃들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뭐 철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여기에 매여 있어서 지금 하는 건 연구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유기체가 뭔가에 대한 지금 그 방향으로 이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체와 아까 유기체란 말인데 유기체는 우리 인간은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기체라고 하는 게 아까는 어떤
무기체의 외부에서 어떤 정신이 들어와서 영혼화돼서 그 영혼이 들락날락해서 그 영혼의 힘으로 유기체가 내가 살아있는 건데, 애당초에 물체 중에는 유기체가 있으면 그 유기체의 그 유기성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영혼이라는 게 말하면 그 유기성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떤 형이상학적인 정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기체는 세상에 많이 보니까 그 유기성, 그 유기체의 유기성을 영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 뭐 영혼이 불멸하니 뭐니. 영혼이 불멸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육체에서 떠나도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유기성으로 바꾸면 유기체가 만약에 이제 파멸되면 영혼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죠? 그 유기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뭐 불멸하냐 마냐 이런 논의 자체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 얘기가 편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개념 없이도 그 사태를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살아본 사람은 영혼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학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제 사적인 그냥 삶의 궤적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으면 제가 제 손자를 어떻게 만났을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인과관계로,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걸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건 논문에 쓸 일은 아닌데 아까 논문에 쓸 수 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 쓸 수 없는데 제가 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영혼의 힘 이런 것도 전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은옥 선생님 하반기에 또 오시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련 뇌신경과학자라든지 컴퓨터 공학자들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해 주실 분. 물론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죠, 그죠? 우리에겐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예, 선생님 질문 주십시오. 백성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투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에 흘러가는 진화의 빅 히스토리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싱귤레리티 특이점에 지금 2045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휴먼이라는 이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신인류가 태어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고 숨을 쉬지만은 그런 시대에 가면 산소 필요 없이 숨을 안 쉬고 이 우주를 여행하는 신인류가 옵니다. 그 프로그램에 되면은 그네들 신인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인문학이 형성될 거고 종교가 형성될 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 진리를 그 인공지능한테, 프로그램한테, 플랫폼한테 다운로드 시켜주가지고 좀 인간다운 후세 신인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앞으로의 발전은 인문학과도 자연과학의 기술, 인간은 탐욕의 존재인 길이에요. 끝없는 그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문학자로서 경고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해요, 질문을. 지금 선생님은 이런 얘기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곧 2045년 되면 이 인공지능 거대 기술 시스템이 특이점에 이르게 되고, 그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휴먼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갈 거다. 굉장한 상상력이죠, 그죠? 물론 그 상상력을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입니다. 돈으로 그냥 뇌과학자들, 뇌신경학자들 지금 구워 삶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죠? 인간의 뇌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컴퓨터에 이식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모르고 이제 강의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아까 그 크게 구별하셨잖아요.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자의 눈으로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연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의 방향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지배하는 세계 지배자들 누굽니까? 빤하잖아요. 애플이다, 구글이다, 아마존이다,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다. 있잖아요. 뻔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하게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배자들의 논리에 그냥 소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방금 우리 선생님 질문도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좋은 조언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내용이면 우리 과학자 선생님 훨씬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뭐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문제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뽑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도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첨단 과학 기술에 투자하는 돈이 큰 부자들이 웬만한 국가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 사회적 부거든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사회 구성원이고, 그 사람이 그 돈을 써서 나오는 결과물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재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산품이 그 사람 혼자한테만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관여할 게 없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쓰는데. 근데 그 결과물이 우리 모두한테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발을 해도 좋은 거 아닌가. 그거 왜 사적 재산을 네가 감나라 배나라 그럴 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영향이 너한테만 미치게 해라 우리가 얘기해야죠. 우리한테도 미치니까 우리가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술 시민권입니다. 이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그 비용과 절차 과정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일종의 참정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단의 소비자로만 전부 남아있는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벌어져야 될 것이 이제 기술 시민권 확보 운동이고, 또 하나는 특히 인체에 영향을 주어서 변조시키는 과학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 개발보다도 더 중대하게 그 과정을 검사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고 제지를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국제의생명 과학기술 그 기구를 만들자고 지금 주창하고 있거든요. 원자력보다 더 이 인간 문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몇 사람의 부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전부 다 쓰이고 있어요. 그 분야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체를 개발하는 기술이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게 돼요. 이거는 이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게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000사람은 모를까? 그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2045년에 여기 거의 모든 분이 그 해를 다 사실 것 같으니까 그게 뭐지 뭔 얘기예요. 다 체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두고 보면 알기는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기는 올 것 같아요. 그게 2045년인지 55년인지는 몰라도 오기는 이대로 가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아서 일단 오기는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날이 되면 우리 논의할 거리가 없습니다. 논의해봐 아무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오기 전에 논의를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전에 기술 시민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세계 의생명 과학기술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낱낱이 그 과정에 일반 시민들 보통 휴먼의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그 전체를 조정해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예, 이건 뭐 우리 인문학자로서 제안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는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걸 단순히 정치에서 그냥 선거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시민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돼서 이제 일반 시민들도 거기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그걸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 내맡겨 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민 투표할 때 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잘하겠지 하고 그냥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고 찍어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고 잘났으니까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 과학기술은 신을 대체한 고대 중세 그 신을 대체한 근대 인간 이성을 대체한 절대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따지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의 위험성을 여러분들한테 경고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이세돌이 바둑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컴퓨터가 바둑 공부를 했는 게 경험주의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논리 법칙으로는 균합법. 균합법을 열심히 해서 쌓아서 다른 어떤 조금의 창조적인 그러나 전혀 창조적인 건 아니고 약간의 창조적인 것이 발휘된 기술인데 혹시 연역법이나 그런 걸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든지 혹은 연역법적인 걸 가지고 깨뜨리는지 그런 건 없는가 싶어서 옛날에 제가 그냥 생각했거든요. 저거는 균합법이다. 균합법의 다른 하나의 법칙이 적용되는 컴퓨터 뭐 이런 걸 혼자 생각해 봤는데 균합법이 맞는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학문적 방법론으로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그 아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얼핏 생각에는 이제 그 바둑 정도는 지금 거의 뭐 이미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변형 생성 AI가 활용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예측 가능한 어떤 결과만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결과까지 다 나오니까 이제 뭐 그런 거는 균합이나 연역이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사고 올 때 귀납적인 사고도 하고 연역적인 사고도 하는데 동시에도 일어나고 또 연달아서 일어나고 이제 그 컴퓨터 그 반응 또 작동의 원리도 저는 다 이미 혼용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놀랄 게 아닌 것이 다 기본적으로 연산인데 계산기가 사람보다 계산 잘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정보가 입력되면 그거를 가지고서 변환 생성하는 것도 사람보다 더 잘할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창조라고 할 때 말이죠. 정말 이제 그게 이제 창의성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제 개인적으로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창의적이다. 그런데 그 창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성격이 있는데 결국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축적을 해서 그 자료들을 어떻게 결합하냐, 새로운 결합 형식, 그게 창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보나 기억량이 많으면 창의성도 점점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라는 게 그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을 앞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울걸요. 그러면 결국 굉장히 많은 창의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사람이 놀랄 건 없지 않을까? 예. 양을 집적하면 질이 변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계산 잘하면 뛰어난 인간이냐, 그러니까 창의력이 뛰어난 인간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만만한 짐승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짐승들보다 뛰어나니까 지능 갖고도 뻑이고 창의력 갖고도 뻑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거 이미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사람이 동물인가 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기계인가 아닌가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기계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약간 저급한 기계가 될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기계로 인간을 환치시키면.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인간성을 이야기해갖고서는 아까 말한 휴머니즘이 살아남기 어렵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드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허정명 선생님 잠시 기다리십시오. 마스크 끼고 있다 합니다. 오늘 백 교수님 강의, 해박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25 세대입니다. 이제 뭐 90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날로그 세대고 농경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내 위에 장학명도 경천 논어의 경천 애인사상 그걸 내가 위에 벽에 늘 걸어놓고 경천 가는 거는 아까 신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참 물도 넣고 기도 드리고 빌고 아니었습니까? 그런 세대에 살은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강의를 듣고 또 어제 저녁에 그 자료집을 제가 쭉 봤어요. 그리고 또 평소에 도서관에 가서 사실 우리 정년퇴임하고 도서관에 지금 많이 와 책을 많이 봅니다. 신문도 보통 저도 한 4개, 5개 봅니다. 매일. 그런데 오늘 많이 오시는 이유도 인공지능 시대의 휴머니즘 전부 그 책을 보시고 저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오늘 왜 많이 오시느냐 이게. 그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집에 내 손자하고 내 아들하고도 천지차라요 지금. 보는 세계가 달라요. 손자 와도 아이고 할아버지 옛날에 입만초 어릴 때는 이랬는데 지금 그럽니까? 오면은 핸드폰 들고 들어앉아가지고 방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쉽집니다.
정이라 하는 거는 대화 좀 하려고 우리는 어릴 때 손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래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하철 타보세요. 학생들 그거 보니라고 뭐 노인 존경 뭐 이거 생각합니까? 그 앉아가 노인석에 앉아가지고 버젓이 다리 위에 더 걸쳐놓고 있습니다. 세대가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아까 선한 그 하면은 못 산다고 아까 그래 하시는데 참 저는 교육에 있었는 한 사람으로서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앞으로 행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늘 애들한테 심어줬습니다. 그게 내가 35년 교직생활 했는데 지금 이걸 또 보고 나니까 그 책하고 오늘 참 보니까 지금 요사이 가짜뉴스 뭐 이런 주체와 객체를 지금 혼돈이 돼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간단히 내가 이래 적었는데 자 이거 휴먼 포스트 이거 돼가지고 자 책임감도 이제 없다. 그 다음에 언어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통일성이 앞으로 돼야 이게 컴퓨터 이거 안 되겠냐 이런 게 있고 흥겨움 감상력이 없다. 또 미감적 효율성도 없어졌다. 저는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행복감이 뭐냐? 아까 이제 주체 객체하는 그 얘기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성의 함량, 그 다음에 성취감. 과연 AI 시대 와가지고 이걸 느끼겠습니까? 오늘 참 좋은 강의를 듣고 앞으로 이 휴먼 포스트 세대에서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저는 걱정이 무려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사실 이제 80 후반기에 지금 한 3년 있으면 저는 이제 90인데 이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농경사회 그때가 동네에서 정도 있고 인간 믿고 인간미 사람답게 살아라 이걸로 우리가 철학으로 살았거든요. 그게 없어졌어요. 앞으로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해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0을 살고 보니 10대 시절이 그리우신 거죠. 그러나 그 10대 시절은 예, 결코 맞습니다.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억은 그렇게 왜곡되는 건데 그래도 저 90에 가까우신 분이 이런 또 질문을 하시니까 또 같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75인데 띠동갑이세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사회가 좀 나빠진다고 저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옛날 젊은 사람보다 더 정직합니다. 그리고 구김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 어렸을 때 방식과는 다르지만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도 다 있고요. 그 정의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아직도 젊다고 느끼고 저는 아직도 젊다고 느끼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탈 버스가 제가 기다리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제가 뛰어와서 타거든요. 그 뛰면서 제가 내가 젊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들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피하거나 않거나 그런데 이제 젊은 말하면 이제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결국 새로운 형태의 끊임없이 사회는 저 아버님도 저 보면서 맨날 그래 한탄했거든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점점 어느 시대나 있는 거고 아마 지금 그 3살 먹은 애들이 30살 먹으면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철 타고 한번 그 자기 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대드는데 나한테 와서 요즘 젊은 애들은 상대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당한 이상으로 지금 손자가 더 크게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그 또 젊은이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한테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저는 합당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나간 우리 세대한테 적응하라고는 곤란한 거고 오는 세대한테 나이 들어간 사람이 적응을 해서 사는 것이 훨씬 평화롭고요. 그리고 더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또 걔들 상대 않고 우리도 재밌게 살 수 있으니까요. 또 너무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재미나게 살면 되니까. 근데 손자가 그렇게 좀 아쉽습니까? 저는 지금도 손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저희 그 백성현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인데 그분 아마 당신에게 그렇게 늘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시는가 봐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된다. 늘 그 겸손을 강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젊을 때 보면 좀 오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오만이 고집으로 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세대들과 벽을 세우는 그런 관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 벽을 만들지 말고 고집 세우지 말고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적응해 나가라. 저는 지금도 대학생 1학년 한때 너희들은 나에게는 젊은 어른이다. 그렇게 대하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손자나 이런 보면 아직도 미성숙하고 덜 떨어지고 저거 언제 인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본인들도 다 그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들 다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젊은 어른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주면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도 또 여러분끼리 같이 어울려서 산행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함께 그렇게 또 긴 시간 동안 걸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죠. 우리 허 교수님. 달수구에서 온 허정명입니다. 오늘 그 백 교수님 지금 뭐 젊다고 그러셨는데 그 백 교수님 속에서 The Child in You 영원한 그 어린 아이스러움 이런 모습을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아까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할 때에 지능적인 그런 형용사와 지성적이라는 요 형용사를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저한테는 그렇게 분명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능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지성적인 인간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은 결코 지성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인데 근데 우리 감정 로봇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 artificial intelligence는 아닌 어떤 다른 뭔가 용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지능이라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아까 우리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능이 쌓이고 쌓이면 지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감정 로봇이라는 거는 제 지금 머리로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정 로봇이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개념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또 개념만으로 머무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로봇이라는 말은 일단 노동자니까요, 그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꾼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게 처음에는 사람이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노동이 팔다리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지능도 필요하니까 이제 지능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지능 로봇이란 말을 쓰는 건데 거기에 지금까지 감성까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능은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가공 인간이란 말도 쓰고요. 그냥 artificial man 이렇게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현생 그 인간들이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애쓰는 게 그 감성 로봇 만드는 거거든요. 걔들이 처음에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보조하는 그 주방 보조 로봇이 이제 감성까지 갖추게 되면 그 또 서비스하는 그 로봇이 감성까지 갖추면 그 고객들이 훨씬 좋아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해주니까. 지금 기계적으로 해서 서빙하는데 만약 감성까지 집어넣어서 서빙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날 그 상황들 그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 예측 불허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지능 범위는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이 누적되면 지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 라틴어부터 시작을 해서 지능과 지성은 구별 없이 쓴 적이 많아요. 한국어가 좀 구별이 되지, 영어는 영어에 인텔리전스라고 써 있으면 지성이라고 번역할 때도 많고, 아까 존 듀의 그 개념도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지능이라고 번역하면 뜻이 그때는 지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텔렉트라는 말도 있고 인텔리전스라는 말도 있는데 구별 없이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는 상당히 구별이 되고요. 오히려 영어가 구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어떤 사람 책을 보면 제목이 지능은 인공적이 아니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텔리전스는 아티피셜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인텔리전스라는 게 아까 그 생명체가 자기 욕구를 실현해 가는데 그 능력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니까 이미 인텔리전스를 갖추고 있으면 다 생명체라고 보는 거죠. 문제 해결,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좀 그 재미있는 말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문제 해결을 했어요. 누구 문제 해결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지, 자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얘가 지능인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내 문제를 얘가 해결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얘는 지능이 아니에요. 나의 지능을 대신한 거, 지능 대행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개념은 정밀해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질적으로 만약에 지성과 지능을 구별해서 쓰기로 하면은 지능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서 지성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 다른 능력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을 뭐 구별 없이 쓰기로 하면 또 뭐 그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묘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공간에서도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받지를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오늘 여러 선생님들 질문들도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 내용들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제 나올 물음들입니다. 좀 더 구체화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오셔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에 계시는 송원주 교수를 모시고 포스트 휴먼으로
인류세를 살아가기라고,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에 초점을 좀 맞추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구로 책자가 이제 가게 될 텐데 미리 한번 또 읽어보시고 오셔서 강연 듣고 또 좋은 토론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 토론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신 우리 백정현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뭐 제가 이거저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 하실 분들이 전문가세요. 대개 이게 기관의 장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들어들은 풍월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더 상세한 그 의문점들은 다음부터 오실 분들이 아마 더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적 대구는 자주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올 때마다 특별한 체험을 하고 갑니다. 대구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도 너무 겸손하십니다. 오늘도 특별한 체험을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이가 드셔야 됩니다. 겸손하십니다. 그죠? 겸손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완전히 봄빛이 들어올 것 같아요. 따뜻한 3월입니다. 그죠? 따뜻한 3월 봄 기운을 느끼면서 함께 이 자리에 또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